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2020년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특징,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8월에 지급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직접 신청이 아닌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확대되었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 자격, 단독 가구나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신청 요건, 그러니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 소득 요건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신청은 했지만 지급받는 금액이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질문하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정보만 알았으면 내가 절반이 아닌 온전한 100%를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놓치고 가는 경우도 많았던 그런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챙겨봐야 할 내용 사례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 때요,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임차주택의 재산평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모 씨는요, 모바일 앱으로 5월 1일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신청을 완료해놓고 유의사항을 읽어보던 중에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차감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 장려금 계산 해보기를 통해서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보니 신청한 금액이 절반 50% 적었습니다. 김씨 가구원의 재산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세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 시가의 55%를 곱해서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기준 시가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확인을 해보니 2억 8천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억 8천만 원 곱하기 55% 1억 5,400만 원이 나왔고요. 이 때문에 신청 금액이 절반 감액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여기에서 팁인데요. 김 씨는 재산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 서류로 제출했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서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재산이 애매한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요, 실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국세청 공무원들의 숫자도 적고 실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8월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별로 임대차 계약서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이런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실제 전세금 1억 2천만 원인데 혹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에 의해서 더 높게 내 재산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100%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절반으로 차감되어서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실제 내가 왜 깎였는지도 모르고 지급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지가 그리고 내가 실제 전세금을 얼마로 계약했는지 주택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홈택스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요, 첨부 파일로 접수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세무서 팩스 번호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팩스로도 제출하셔서요,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이혼한 두 거주자가 각각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자녀 장려금을 수급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예를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와 이혼한 이 씨인데요. 9살짜리 자녀, 부양자녀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을 했는데요. 배우자도 서면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요, 국세청에서는 자녀 하나를 두고 양쪽 어디에 지급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팁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는요, 서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주소가 중요한데요. 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요, 아버지 쪽에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이 씨, 양육하고 있는 이 씨가 부양 자녀가 있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서면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요, 이 씨가 신청한 자녀 장려금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년 1월에 해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라는 것인데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요,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를요, 2020년 1월에 출생신고했고 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요, 가족관계 자료를 2019년 말 기준으로 2020년 초에 수집하기 때문에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에는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증빙을 갖추어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팁입니다. 박 씨는요, 인터넷 홈택스에 박 씨의 아이가 등재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자녀 장려금을 받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12월에 출생한 자녀가 2020년에 그 다음 해에 출생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나온 박 씨처럼요, 홈택스에서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내용 꼭 참고해 주셔서요, 만약 한 달 차이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나 급여 자료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증빙과 함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요, 고 씨입니다. 고 씨는요, 상가건설 현장에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독가구이고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에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이용하면서요, 소득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까요, 회사에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국세청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 씨는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이것은요, 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인데요. 이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받아서 통장거래 내역과 같은 금융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만약 이런 자료가 누락이 됐고 지급 명세서 자체도 제출되지 않고 한다면요, 국세청에 나와 있는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이것을 받아서요, 통장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금융증빙 서류, 이것을 첨부하시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하고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김 씨입니다. 김 씨는요, 2019년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호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안내문을
자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까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서요,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되었으니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등재한 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팁입니다. 김 씨는요,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2,100만 원입니다. 박 씨인데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기재해서 옷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심사가 들어갔는데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옷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해도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로 정정되고요, 소득 요건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녀, 부양자녀로 신청하게 되면요,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신청할 시점에 우리 자녀가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 확인서입니다. 사례를 보면요, 박 씨인데요, 식당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해보니까요,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18년 9월 30일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제출된 근무사실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지급이 제외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만약에 근무사실 확인서를 받으신다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요, 임차한 상가 건물에 임차보증금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김 씨입니다. 120평방미터의 상가 건물을 2019년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인데요, 재산가액을 평가를 할 때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인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이 됩니다.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해서 재산 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지급해서 제외되었다 하는 사례인데요.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상가에 임차보증금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사실과 다른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이 씨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금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으로 기재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심사를 해봤는데요,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많아서 임대인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전세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간주 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 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재산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요, 억지로 전세금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시켜서 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했던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들 국세청에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요, 이런 부분에 가장 전문가 집단이 국세청이다 하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실제 왜곡시켜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다 보면요, 실제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거나 제도 자체에 허점이 생기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위 신청, 축소 신청 절대 금물이겠죠. 네, 다음은요, 허위로 작성한 증거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듯이요, 허위로 신청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장려금을 환수합니다. 그리고 1일 10만 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 그때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 하는 것은요, 스스로 내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내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들은요,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고요. 세 번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이럴 때는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징역을 살 수도 있다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부정한 행위, 고의나 사기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커다란 불이익이 있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장기 유학, 입원, 군복무 등 실제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의 불이익인데요. 지급 명세서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려금 허위 신청이나 수급이 확정된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불이익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로하고 있지 않는 사람, 유학을 가 있는데 어떻게 근로를 하겠습니까? 군복무나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근로하고 있다라고 속인다면요,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허위로 만든 지급명세서 반드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은요,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에 대해서는요, 지급자 그리고 임대인 이런 관련된 분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는요 문서에 대한 진위 감정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자료 체크하셔서요, 만약 내가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실 때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